제목을 평평한 지구에 사는 관세음보살 하려다가 원래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은 늘 같이 다니는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타이틀에 넣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라면은 이제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을 인용했는데 좀 관세음보살만 달랑 인용하려니까 또 늘 같이 다니는 아미타불이 좀 허전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둘 다 타이틀에 올려봤습니다. 소리라는 것은 듣는 거지요. 그런데 저 보살의 이름을 관세음보살이라 한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상식이 아닌 것 같은데, 소리를 본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들을 수 있는 소리라면은 뭐 아무나 다 들을 수 있고 뭐 보살이든 아니든. 그런데 소리가 있는데 뭐라 그러나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다면은 또 그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어떤 존재가 들을 수 있다면은 상당한 큰 능력이죠. 실제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20Hz에서 20,000Hz 그 사이거든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뭐 20,000Hz까지도 못 듣는 사람 많아요. 나도 20,000Hz가 안 들리지 싶은데 뭐 15,000Hz만 돼도 상당히 고음이거든요. 거의 뭐 안 들릴 정도로 고음이 되는데, 그 외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머거리를 할 수 있죠. 뭐 그런 그 주파수뿐만 아니라 뭐 어떤 종류의 소리든 또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대단한 능력일 것이고, 또 사실 또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말 감각 관점에서 보면은 귀에 이렇게 청각기관을 떨리게 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떨림인데, 그게 그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알아들었을 적에 그게 듣다거든요. 우리말 듣다. 세상에 소리가 많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다 알아들을 수 있다면 상당한 능력이죠. 관세음보살이라는 게 소리를 본다는 게 소리를 본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 보살. 일본 단어 중에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뭐 그걸로 유명하죠.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다는 걸로. 요즘 한일 경제 갈등 때문에 이래저래 뭐 일본에 대해서 여러모로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들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이해하기 힘든 면이 많아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 속마음을 일본말로 혼내라 그러거든요. 혼내. 속마음 혼내라 그러고, 겉으로 또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마음, 그거는
타테마에, 타테마에라 그러고, 저 혼내를 한자로 적으면 저렇게 되거든요. 본음, 근본 할 적에 그 뿌리본, 근본본 할 적에 본자에다가 소리 음자. 이제 저게 이제 우리 한국식 한자어로 하면은 본심이 되겠죠. 본심. 근데 저 본심이라 하지 않고 본음이라고 저렇게 적더라고요. 일본 애들이. 물론 쟤들이 왜 저기다가 마음심자를 섞지 않고 소리 음자를 적었는지 하면 지들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한자라는 것도 일본이라는 사회가 있으면은 옛날부터 외부에서 유입된 문자 아닙니까? 언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이 결국은 우리말일 수밖에 없는데 저기에다가 소리라는 뜻의 음을 적었다는 것은 그 언유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소리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소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저쪽 편에 있는 우리 내면에 다른 세계에 있는 뭐 어떤 물리 작용이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한자를 보면은 특히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있는 한자가 아니더라도 참 특히 중국이나 다른 사회의 그 한자들을 보면은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특히 중국은 이제 간자체라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필기 방식은 너무 획수가 많아서 불편하다 그래서 획수를 많이 간략화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는 간략화된 한자를 뭐 간자체라 그러는데 그 간자체 한자들도 보면은 가만히 보면 우리말 센스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 덜을 청자 한번 보십시오. 저 덜을 두 번째 한자가 덜을 청자인데 원래 덜을 청자는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획수가 20여 획 가까이 되는데 그게 이제 복잡하니까 저렇게 간단하게 저렇게 쓰거든요. 입구자에다가 도끼근자. 실제로 지금 중국 보통화에서는 저렇게 적죠. 덜을 청자를 가지고. 그리고 발음은 팅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팅이죠. 팅. 동국 정원에는 팅이라 되어 있습니다. 팅이로 변했는데 저기 왜 도끼가 들어갈까요? 무엇을 듣는다는 거 하고 도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그 힌트가 있죠. 우리말 원래 지금은 도끼라 하지만은 원래 표기는 도귀거든요. 도귀, 돋아나 있는 귀다는 뜻이죠. 귀가 뭡니까? 듣는 기능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저게 간자체도 저렇게 도끼 건자를 저게 적은 거예요.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다. 그래서 들을 청자. 그 밑에 거는 배복자인데 배복자도 보면은 좌변에 육달월이 있고 우변에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복잡하다고 저렇게 간단히 줄여가 저렇게 적기도 하거든요. 간자체라 하는데 간자체는 주로 중국 본토에서 많이 적죠. 대만만 하더라도 간자체를 안 쓰죠. 번자체를 쓰는데 저기 왜 흑토자가 있을까요? 배라는 거하고 흙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흙이라는 거 우리말에서 보면은 식물이 살아가고 그 뒷면에 바로 서 있을수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hard, 계속 무엇을 한다 하는 것 그런 뜻이잖아요. 뭐 공급한다 이거죠. 영양분도 공급하고 물리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도 주고 이렇게 공급하는 게 우리가 복부의 배라는 데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곳이거든요.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그 음식물을 신체 각 부위로 이렇게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배죠. 배복자. 그래 볼 것 같으면 흙이 식물에 대해서 하는 일이나 배가 우리 신체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뭐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흑도자를 저렇게 쓴 겁니다. 막상 중국인이나 중국인 간자체를 쓰는 중국인들한테 여기에 들을 청자 왜 도끼 건자가 들어가고 배복자에 왜 흑도자가 들어가냐 물으면은 모른다 그러죠. 뭐 기껏 한다는 게 그냥 간단하게 줄인 거다.
뭐 큰 뜻이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한자, 이게 간자를 만드는 사람들도 언제 저 간자체가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저것도 상당히 오래됐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도 어떤 지금 우리말 센스 같은 그런 게 그대로 여실히 실감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게. 자, 어쨌든 간에 일본 사람들이 혼내라는 말을 하고 거기에 이제 소리 음자를 적었는데, 좀 마음에 작용하고 어떤 소리하고는 좀 뭔가 맥락이 통하는 것 같죠. 우리가 마음의 소리라 이렇게 하죠. 마음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내 마음에 하는 소리를. 근데 마음의 빛, 이건 좀 이상하죠. 남이 내한테 비춰주는 거, 딴 존재가 나에게 비춰주는 거는 내 마음의 빛이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 이것은 빛으로 잘 표현 안 하죠. 소리,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듣는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괜히 이제 언어 습관상이 생긴 말이 아니고, 관세음보살하고도 통하는 맛이 있는데, 이 소리가 우리가 현대적인 언어 감각에서 느끼는 그 소리하고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과학적 정의라 그러나, 과학에 있어서 소리란 뭐냐면은 공기 입자들의 떨림입니다. 공기 입자가 이렇게 떨리는 게 그게 소리예요. 과학적인 감각에서 말하면. 근데 우리 마음속에 공기 입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우리 말 속에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저 28자, 제가 한글이라 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올바른 이름이 아니다 그랬죠. 정음이라 그래야 된다 그랬죠. 바른 소리. 왜냐하면 그 우리 말은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호기 때문에 정음이라 해야 된다 그랬죠. 저기 세종대왕도 보면은 훈민 정음이라 이름을 그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면은 뭔가 소리라는 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특히 이 세종대왕께서 이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한 일이 뭐냐면은, 한자에 운을 표기하는 거였거든요. 훈을 표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자가 무슨 소리를, 그게 제1 목적이었습니다. 한자의 소리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그래서 정음을 만들어 가지고 표기를 했죠. 언뜻 보면은 좀 지금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문자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말을 표기하는 거 아닙니까?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문자가 다 그런 취지로 만드는 건데, 영어든 뭐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세종대왕이 말하는 그 백성들이 수비 익혀가지고 날마다 쓰면 편하게 따르면 할 때, 날마다 쓰는 그 용도가 단순히 뭐 편지 쓰고, 요즘은 문자라는 게 정보 전달 수단 아닙니까?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고. 근데 그게 제 1번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훈민정음으로 한자의 발음을 표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발음 사전, 한자 발음을 일일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발음 사전이 동국정문이라고 그랬죠. 그 동국정문 서문에 보면은 재밌는 말이 나와요. 보면은 성인의 도를 연구하려면 마땅히 그 글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고, 글의 뜻을 알기 위한 요령은 마땅히 성문부터 알아야 하니, 성문은 곧 도를 배우는 시작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문이 뭐냐면 한자의 발음이에요. 한자를 읽는 발음. 재밌지 않습니까? 성인의 도를 연구하려면 마땅히 글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러거든요. 그건 말이 이해가 되죠. 왜냐, 옛날 성인들의 도를 책에다가 이렇게 글로서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글을 읽어야 성인의 도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글자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글의 뜻을 알기 위한 요령은
마땅히 성운부터 알아야 하나니. 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글자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성운은 곧 도를 배우는 시작이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자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그게 한자의 뜻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자의 그 뜻을 알려면은 그 글자를 읽는 소리가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우리의 지금 상식하고는 좀 다르죠.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저기서 말하는 저 성운 소리라는 게 음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여기 보면은 훈민정음 해례라든지 동국정우 서문을 보면은 신숙주 또는 정인지 있는 사람이 적었는데 지극히 유학자들 아닙니까? 유학적 어느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걸 제대로 진짜 이해하려면은. 그래서 소리라는 것도 이는 15세기 그 우리말 관련해 가지고 적어놓은 글들을 읽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어 감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 감각하고 이 당시 글에 나타나는 어휘들의 그 어떤 느낌하고 뭐 좀 달라요 이게. 한자의 소리를 알아야 도를 알 수 있다 이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좀 더 우리 이제 현대적인 감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리가 뭐냐 이래 생각을 같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거든요. 소리는 종파다. 소리는 종파고 빛은 횡파다. 종파, 횡파. 뭐 횡파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뭐냐면은 물결 있지 않습니까? 바다나 호수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가지고 파동이 생기죠. 그게 횡파입니다. 횡파. 즉 매질을 아래 위로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떨게 하는 거죠. 파동이 진행이 이렇게 되면은 매질을 이렇게 떨게 만드는 거. 이렇게 떨게 만드는 게 횡파. 그런데 파동이 진행을 하는데 매질을 앞뒤로 이렇게 떨게 만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파예요. 소리는 종파거든요. 이렇게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한 차이인데, 이 소리가 발생하는 장면을 조금 뭐랄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랄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가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음향기구 중에 그 스피커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은 소리가 파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걸 이해하기 쉽거든요. 스피커를 보면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뒤에 자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코일이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코일이 감춰져 있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 떨림판이 있고, 이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원리는 간단해요. 이 자석이 있고 이 코일이 감춰져 있단 말은 얘가 전자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음향기기에서 도선을 따라서 전류가 일정한 전류가 아니죠. 소리의 떨림과 그 연동하는 그런 전류가 강하게 흐르다 적게 흐르다 강하게 흐르다 이렇게 하는 교류 전류가 이렇게 오면은 코일이 있으면 코일이 전자석이 되니까 자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자기장이 세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이쪽이 전자석의 방향, 이쪽이 N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N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극도 막 변하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에서 자석의 세기도 막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뒤에 자석이 있으니까 자석하고 극이 반대가 되면 밀리겠죠. 자석하고 극이 반대되면 끌리겠죠. 그 다음에 같으면 밀리고, 그래서 이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세기에 따라서 이렇게 전자석 얘가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그 전자석에 떨림판이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는 정기적인 신호로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가 전기로 다시 나와서 그 전자석의 세기를 변화시키고 거기에 방향도 막 변화시킴에 따라서 이렇게 소리로 다시 음파로 다시 재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리인데 그야말로 횡파가 맞죠. 이 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횡파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스피커를 가만 보면은 재밌는 게 자기장을 이용한 거거든요. 자기장의 그 변화를 이용해 가지고 소리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만든 한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리가 뭔지 알기 위해서. 이게 소리, 빛하고 소리 같이 적어놨는데, 소리 또는 소래 이렇게 되는데, 저것만 봐서는 잘 감이 안 오죠.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가. 그래서 한자를 보면은, 한자가 이런 때 좋은데, 소리 음자를 보면은, 오른쪽이 소리 음자죠. 소리 음자를 보면은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밑에는 날일자고, 위에는 설립자, 서있다. 저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리에 대한 의미, 소리의 의미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기 왜 날일자가 있을까요? 날이 해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날은 해가 아닙니다. 날은 해 주변에 있는 공간입니다. 공간. 물론 그 텅 빈 공간이 아니고, 우리 전번 시간에 배웠죠. 별이 만들어내는 어떤 뭐라 그러나 옷감에 있어서 시줄과 날줄의 그 날처럼 이렇게 쫙 뭐가 가득 차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 공간이 날인데 그 날에 뭔가 선다, 벌떡 선다. 그게 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사실 상당히 고차원적인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자, 소리라는 것은 종파였습니다. 그렇죠? 앞뒤로 움직이게 한 매질이 이렇게 앞뒤로 떨게 하는 종파였죠. 그러면은 저기에 날이 공간이니까 날이 이 소리의 매질이 이라는 뜻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소리의 매질이고 서 있다는 것이 뭘까요? 뭐가 서 있다. 요 그림이 아주 자, 빛과 소리가 있는데 빛과 소리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이 같이 비교해야 이해가 편하거든요. 소리가 있고 빛이 있는데, 자, 날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 공간이지만은 저 공간을 갖다가 날이라 부르는 이유는 옷감자 때 시줄과 날줄의 역할을 저 공간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밝을 명자, 저기 한자가 지금 밝을 명자인데 날일자하고 밝을 명자를 잘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날일자하고 달월자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밝을 명자거든요. 그래서 뭐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했죠. 왜 한자 밝을 명자를 왜 저런 식으로 표현했는가? 그 날일자를 갖다가 해로 보고 달월자를 달로 보고 해와 달이 있으니까 되게 밝다 이런 뜻으로 고대인들이 저걸 밝을 명자를 저런 식으로 적었다 뭐 이렇게 다들 해석하지 않습니까? 전부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고등사고를 한 분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날은 공간입니다. 저기서 달은 하늘에 떠 있는 그 달이 아니고 달이 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달은 무엇을 다는 거예요. 음이 있으면은 음에다가 전기장에다가 자기장을 이렇게 탁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힘도 발생하고 이게 비치기도 하거든요. 물질이기도 하고 모든 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 그래서 이 날줄에다가 그 공간 하늘에 있는 날에다가 시줄을 치면은 그게 밝을 명자다. 밝다는 거예요. 그 시줄은 누가 공급합니까? 그렇죠. 시줄은 이제 태양, 해가 공급하고 날은 누가 공급한다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별이 공급하는 거죠. 별이 날을 공급하고 해가 씨를 공급해가지고 딱 서로 딱 달리면은 달월자에서 알 수 있듯이 즉 달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 시줄과 날줄이 우리 배 짤 때 나오지 않습니까? C줄과 날줄을 이렇게 딱 교차시키고 뭐를 하나 탁 치죠. 그 바디라 그러는데 그걸 탁 쳐야만이 C줄과 날줄이 정확하게 딱 결합이 돼가지고 옷감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음양이 정확하게 결합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뭐 탁 치주는 그 역할을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늘에 떠 있는 저 달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라 그러고 그 일이 바로 달월자 이렇게 C줄과 날줄이 이렇게 탁 결합하면은, 저 음양이 이렇게 결합하면은, 이제, 전자기가 되겠죠. 전기가 되고 자기가 돼가지고 빛이 발생하는 거죠.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거죠. 그걸 표현한 게 밝을 명자예요. 반대로, 그래서 저렇게 우물 정자처럼 저렇게, C줄과 날줄이 저렇게 수직으로 저렇게 돼 있다고 저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어두울 명자를 한번 봅시다. 어두울 명자를 보면은, 날 일자가 있고, 소리 염자가 있네요. 날이 소리처럼 돼 있으면은, 그게 어둡다는 뜻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맥락을 보면서, 아마, 설립자가 이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날줄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죠. C줄은 가로로 이렇게 가는데, 이 날줄이 섰다는 말은, 그 간격이 일정하게, 또는 뭐, 밀도로 하면은 밀도가 균일하게 쫙 있는데, 파동이, 예를 들어서, 소리는 그 종파이지 않습니까? 앞뒤로, 매질을 앞뒤로 흔들어져 있겠는데, 매질을 앞뒤로 흔들려면은, 이 행파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행파를 보면 이렇죠. 행파를 보면은 밀도가 높아지죠. 그다음에 이쪽 밀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낮아지고, 이렇게 이제 벌레가 꾸물꾸물 가듯이 진행하는 게 바로 종파인 겁니다. 소리가 저리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날이라는 게 수직선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표현할 것 같으면은, 이 날의 분포가, 밀도가 이렇게 밀도가 높은데 안 높고, 높고 안 높고, 높고 안 높고 이렇게 되면 떨림이 진행하는 게 안 됩니까? 아까 용수철 종파 진행하는 것처럼 저렇게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 날들의 밀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 모습을 바로 설립자, 저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선다는 것은 주위에 있는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불룩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설립자를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날이 서면은 그게 소리라는 말은 날이 진동한다 이 말입니다. 날이 진동을 해가지고 날이 앞뒤로 진동을 하면은 저런 그림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날이 되면 어둡다는 거예요. 자, 밝을 명자는 날줄과 C줄이 서로 수직으로, 꼭 수직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크로스 이렇게 되면은 밝을 명, 즉 빛이 되는 거고요. 소리라는 게 뭐냐면은 이 날이 크로스 하지 않고 이렇게 나란히 땅땅땅땅 있어가지고, 나란히 있어도 이 소리라는 게 전달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매질이 앞뒤로 떨어가지고 행파죠. 그러니까 종파죠. 이렇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게 소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는 그 매개물이 공기죠. 근데 우리 말 속에 있는 소리라는 것은 그 매개체가
공기가 아니고 날이에요, 날. 자, 빛의 경우 우리 과학에서 배웠을 적에 진행 속도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 간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소리는, 공기 중에서 소리는 약 340m, 340m 간다 그러는데, 그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그 소리와 빛 말고, 우리 말에서 말하는 빛의 정의 또는 빛과 소리 이 차원에서 보면은, 어느 쪽이 더 빠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소리가 더 빠르다기보다는 이 속도니 시간이라는 게 빛이 있어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세상은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이 없는 거예요. 물질도 빛이 밝음이 생겨나는 거하고 같은 원리로 물질이 생기거든요. 저 빛이 앞으로 쭉쭉 진행하면은 빛이고, 이게 휙 감아가지고 한쪽에서만 머물, 한 공간에서 머무는 그게 빛이거든요. 즉 빛이 없으면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소리라는 것은 빛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날의 세계죠. 날의 시가 더해져야 빛이 나오는데, 이 세상이 되려면 날의 시가 있어야 이 세상이 나와요. 그래서 저 소리의 세계는 쉽게 말해서 시공이 없는 세계인 거예요. 이 세상에 빛보다 더 빠른 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우스갯소리 하죠. 빛보다 빠른 거는 마음의 소리다. 마음의 소리가 제일 빠르다 그러는데,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어떤 소리의 세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내면 세계는 소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공을 초월하거든요. 정신 세계요, 영의 세계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감각을 못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리 또는 듣는 이 소리라는 게 우리 말 속에 있는 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소리는 공기를 매질로 하는 소리죠. 근데 왜 공기를 매질로 하는 이 소리도 왜 소리라고 부르냐 하면은, 그 발생하고 또는 진행하는 그 근본 원리는 같은 겁니다. 날의 세계는 음양이 같은 나란히 서 있다 있는 거거든요. 양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양이 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란히 서 있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죠. 그래서 음양이 없는 세계를 할 수 있죠. 음양이 있다면 밀도가 진하면 양이고, 밀도가 얕은 곳이 음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음양이 표현되지, 음양 그 자체가 음양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공기라는 것을 보면은 정기적으로 또는 자기적으로 중성이죠. 공기, 수소가 됐든 산소가 됐든 질소가 되었든, 그 원자, 공기 분자, 공기 원자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속에 플러스 마이너스 NS극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중성이거든요. 즉 음양이 사라진 거죠. 공이 되는 거죠. 그 소리의 세계가 바로 공의 세계고, 사실은 물질의 세계, 물질이 중성화되어 있으면 그게 또 일종의 공이 날 수 있거든요. 극성이 없지 않습니까? 극성이 없어서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밀도의 변화에 의해서 에너지라든지 정보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같은 원리죠. 근데 우리 말 속의 소리는 매질이 날이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저걸 좀 현대 과학적인 방식으로 빛과 소리라는 걸 표현하면은, 빛은 날이 있으면은 날을 매질로 해가지고 날을 아래 위로 떨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파동이 바로 빛이라 할 수 있고요. 날을 갖다가 앞뒤로 떨게, 즉 종파죠. 날을 종으로 진동해 시켜서 진행하는 게 소리였던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저렇게 쓴 거거든요. 저게 우리말 소리의 진정한 뜻입니다. 빛이라는 것도 그렇고. 일단 종교라든지 철학 같은 데서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종교가 더 그렇죠. 왜?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게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공기를 매질로 하는 그 소리를 밖에 못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이면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과학에서는 그걸 다루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은 사람이라 하면 안 되겠네요. 이 무리들이, 중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불가지론을 내세우죠. 우리는 알 수 없다. 있다도 있다 없다 하는 그 자체가 귀찮으니까 알 수 없다 이래버리거든요. 불가지론. 근데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여기서 보이듯이 그야말로 영상입니다. 시각적 착각, 그 영상일 뿐이고 실제 실제라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이면의 세계에 있는 거죠. 그게 소리의 세계예요. 그 소리가 저렇게 음양이 저렇게 두 개 나란히 있다가 어떤 뜻에 의해서 탁 이렇게 수직으로 탁 하면은 이제 이 세상으로 우리 이 영상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소리를 보면은 이제 날이 아주 균일하게 쭉 펼쳐져 있으면 아무런 그게 없겠죠.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날의 파동을 일으키면 날의 밀도가 파동이 전파됨에 따라서 밀도가 다다다다닥 이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저렇게 밀도의 차이가 나게 만드는 게 저렇게 하는 이유가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거거든요. 정보가 뜻이죠. 정보를 생산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 그걸 갖다 한자에서는 일자로, 짝대기 일자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게, 날이라는 것은, 지금 뭐, 그림은 저렇게 그렸지만은, 날을 또 이렇게 90도 틀면은 날은 이제 수평선이 되는데, 이 날의 뜻을 딱 하면 뜻이 이루어져 십자가 되죠. 열십자, 연다. 뜻이 이제 성취된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이 세상 만물의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 세계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날이 있으면은 별이 날을 만든다 그랬죠. 날은 이제 음양이 한 방향으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 속에 들어가면 원자가 있고, 원자는 크게 양성자와 전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전자라는 것은 그 유체를 내뿜는 거고, 쉽게 말해서 음양을 내뿜는 거죠. 내뿜고, 양성자는 그걸 빨아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쉽게 말해서 전자라는 놈은 그 날의 밀도가 아주 높은 겁니다. 밀도가 높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어떤 공간이 있으면 나가려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주변보다 많으니까, 주변보다 많으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성자는 주변보다 양이 적은 거죠. 날의 양이 적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제어 시스템이 물론 있어야겠죠. 저절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제어 시스템이 있어야되고, 한쪽 방향으로 뭔가를 탁 열어주면은 이제 양이 많으니까 전자는 확 나갈 것이고, 양성자 쪽에서는 양이 적으니까 주변에 그걸 빨아들이겠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쪽으로만 먼저 한번 보면은, 빨아들이는 것은 뭐 같은 원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제 음양이 평평하게 있다가 탁 한쪽 공간을 열어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달의 역할이 있어야겠죠.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탁 이렇게 돼가지고 수직이 돼가지고 빛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번에 배웠죠. 전자라든지 모든 그 전기적 미세 입자들, 전기적
성질을 띠는 미세 입자들은 전기성과 자기성을 동시에 다 뜬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저런 원리였어요. 이렇게 있다가 탁 나가면서 탁 이렇게 된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세상이 된 거죠.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한 게 뭐냐? 붉을 홍자예요. 붉을 홍자. 붉은 홍자는 뭐냐면 저게 한 개의 빛이 생겨내는 모습이 아니고 빛이 생겨나는 모습인데 여러 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형성하려면은 빛이든 물질을 형성하려면은 달랑 한 개가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막 수없이 많은 이 양자역에서는 빛을 입자라 그러는데 입자가 아니지만은 우리 이해의 편에서 입자식으로 생각하면은 수없이 많은 그런 입자들이 쫙 연결돼야 그게 물질이 되거든요. 여기 붉을 홍자를 보면은 실사자가 있고 여기 장인공자 있거든요. 장인공자 보면은 음양 사이에 두이자 즉 음양 사이에 뜻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들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뜻이 저기 장인공자 뜻하는 바가 그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장인이 만든다는 자체가 물건은 음양의 결합체예요. 그 음양의 결합체 사이에 그 자기의 그 어떤 그 물건으로서의 그 기능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공자를 저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게 실이라는 것은 가늘다랗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음양 하나가 그 음양 사이에 뜻이 들어가고 그것이 이렇게 쭉 펼쳐지는 거 그게 그걸 표현한 게 붉을 홍자예요. 그럼 왜 붉을 홍 그걸 왜 색깔인데 색깔을 왜 저런 식으로 표현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붉을 홍의 반대는 푸를 청이죠. 푸를 청자는 뭐냐면 푸를 청자는 쉽게 말해서 저기 아직 그 빛으로 화하지 못한 모습을 표현한 게 푸를 청자고 빛이 된 것은 이제 붉은 홍자는 뜻이거든요. 왜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색깔은 색깔이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냐면 색깔이라는 게 뭐냐면은 특히 붉은색, 푸른색이 뭐냐면은 푸른색은 보통 보면은 저기 나무 식물들 색이 다 푸른색 아닙니까? 식물들 그리고 붉은색은 뭐냐면 식물들이 가을 되면 이제 붉게 되죠. 이파리도 붉게 되고 또 열매도 누렇게 되지 않습니까? 곡식들 열매도 그게 붉은색으로 이제 이 푸르다는 여러 가지 색을 둘로 나눈 개념이거든요. 빨갛다, 파랗다 이거는 개별 색이지만은 푸르다는 빨간 계통, 노란색도 사실은 붉은 게요. 그래서 이쪽 계통을 전체를 붉다 하고 이쪽 계통을 푸르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식물의 잎이 있는 것을 보면 생장을 뜻하는 거거든요. 즉 아직 식물이 자라는 게 특히 농사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말은 우리 전통 사상의 쓰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식물이 자라가지고 특히 농사 입장에서 보면은 농부 입장에서 보면은 식물을 성장시키게 되는 이유가 결실을 얻기 위한 거죠. 그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좋은 곡식을 얻는 게 농부의 목적이죠. 농부의 뜻이 좋은 곡식을 이제 이래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붉은색은 뭐냐면 뜻이 이루어짐을 상징해요. 푸른색은 아직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날에 소리가 가해지면은 만약에 어떤 이 세상을 만물을 만드는 어떤 위대하신 분이 계시다 할 것 같으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말씀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소리예요. 그냥 단순한 소리는 그야말로 떨림이지만은 말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담은 소리 아닙니까? 의도를 담은 소리죠. 그렇게 우리가 전산공학에서 보면은 1과 0을 가지고 모든 그 프로그래머의 뜻을 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말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특정한 소리를 내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나열하면 그게 뜻을 표현하는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세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분이 어떤 예술가적인 어떤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려라 하고 말을 하시겠죠.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소리가 날의 밀도를 이제 변화시키겠죠. 이렇게 그 변화된 밀도에 따라서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놈은 빨아들이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나가는 놈도 있겠죠. 그래서 나가면서 이렇게 빛이 되는 겁니다. 빨아들이면서도 빛이 되고 이 크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됐다는 말은 그 소리를 발해가지고 발한 그 창조자의 그 뭐랄까 의도가 성취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붉은색이라 그걸 붉다고 이렇게 소리에 표현하는 게 그 붉은 게 빛의 색깔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직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는 이제 푸른색이죠. 저 보면은 풀을 청자를 두 가지로 적을 수 있는데 하나는 다롤자 위에다가 석삼사 해가지고 이렇게 적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둥글 원자를 약자로 적으면 이렇게 이 돈 단위인데 일본 돈을 에노하라 이렇게 적잖아요. 둥글 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둥글 원자인데 자 여기 보면은 석삼자 위에 짝대기가 하나 있는데 이 짝대기가 걸려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중간이 양이고 제일 밑이 음이라 그랬죠. 제일 위에가 저쪽 공간 즉 소리의 세계 날이 있는 공간에 할 수 있겠죠. 날이라는 공간에 그 뜻이 날과 양에 이렇게 걸려있단 말입니다. 즉 양이라는 것은 집에서 이래 있다가 양이 틀어짐으로 해가지고 빛이 생겨가지고 물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뜻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제일 위의 것은 그야말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 공간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 뜻이 발해가지고 이제 양을 갖다 튼다 이 말입니다. 양을 틀어라 이러죠. 양을 틀어라 했는데 근데 완전히 틀어가지고 완전히 탁 결합된 상태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여기 왼쪽에 요 놈은 빛 입자 하나를 이제 설명한 거고 빛 입자 하나로서 물질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빛이 무수히 많이 나와야겠죠. 그 무수히 많은 빛들이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그래서 둥글 원자 위에 아직 속에서 뜻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나오면 이제 뜻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뜻이 짝대기 하나로 표현했는데 이 뜻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직 덜 이루어진 거는 풀을 청자. 그래서 요 풀을 청자에다 좌변에 요 마음심님이거든요. 좌변에 요 마음심자를 이렇게 마음심을 쓰면은 이게 뜻정자였죠. 우리가 초코파이 광고할 때 정이 많다. 우리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기 사전적 의미는 뜻이거든요. 지금 마음속에 푸른 게 뜻인 겁니다. 우리 그런 식구 있지 않습니까? 이 푸른 뜻. 왜 뜻을 푸르다고 표현할까요? 바로 저것 때문인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을 때 푸른 게 마음속에 있으면 그게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뜻을 나타내는 한자가 많죠. 한번 봅시다. 뜻정자도 있고 이건 뜻 의자인데 소리에 마음을 집어넣으면은 그게 뜻이 되는 거예요. 뜻의가 되는 거죠. 날의 밀도가 다른 게 바로 소리 아닙니까? 날의 밀도. 날의 밀도가 다른데 날의 밀도를 갖다가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밀도 파동을 일으키면은 그게 뜻이라는 겁니다. 프로그래머들이 할 적에 그러지 않습니까? 01, 01, 0001 이것은 알파벳 A다. 0000 이런 식으로 막 알파벳 하나하나에 그 0과 1을 다르게 나열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소리에다가 마음을 넣는 거예요, 저게. 그 다음에 이 뜻지자를 보면 선비 사자에다가 마음심자가 있는 거예요. 선비가 뭐냐면은 선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죠. 저쪽 세상에 날이 한쪽으로 모이게 하는 게 그게 선이거든요. 그 능력을 선이라 하거든요.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선에 있는데 그 선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뭘 하면은 그게 뜻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그 떨림을 의도적인 그 규칙을 만들어내면 그게 뜻이란 그런 뜻입니다. 빛광자도 이것을 그린 거거든요. 빛광자. 뜻이 어떤 공간에 작용을 해서 이렇게 발이 나오는 거죠. 퍼져나간다 이거죠. 음향이 실현되는 거죠. 우리말 불다, 불다는 원래 불이거든요. 불은 원수 뭐만 내가 불인데 원래는 불다인데 푸르다는 푸르다 이렇게 되겠죠.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썼거든요. 다자는 뺐습니다. 자, 불다는 불이죠. 불에다가 기역을 더한 거거든요. 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 물과 불은 어떤 뭐랄까 생명의 원천 또 만물의 근원 어떤 만물이 음양이라는 게 결합해가지고 이 만물이 되는데 그 음양의 원소스가 있죠. 원천 소스. 음양으로 구분이 안 되는 어떤 원재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질을 갖다가 어떤 그걸 하면은 그 원재료가 어떤 공간에 물질이 돼서 들어오면은 그게 물이고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 그게 불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역을 붙은 것은 불달 때 기역을 붙인 것은 붉은 그거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니까 불인 거죠. 이 불이고 그 나오는 그는 색깔이다 이거죠. 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푸르다는 뭐냐면은 푸르다는 지금 우리가 풀이라 그러죠. 풀초자 풀인데 원래는 풀이거든요. 풀이 뭐냐면 이렇게 퍼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풀이라는 게 또 나무가 되지 않던 상태 아닙니까? 완전히 다 성장하지 못한 그 상태, 땅에 붙어 있는 그게 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펄르다 이런 거거든요. 이 그림의 모습이 펄르다는 이 그림의 모습을 소리로 표현하면 펄르다 됩니다. 이 안에 지금 이렇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이래 되지 못해 이렇게 펄르다 이런 겁니다. 이게.